일단은 처음에 이제 준비할 때 브랜드라고 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브랜드에 대해서 사실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뭐 상표, 상호 막 이런 거 알고 계시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 의도를 잡을 때 그냥 브랜드는 뭐 브랜더라든가 브랜드 마케터들이 훨씬 더 잘 알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잘 아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전 아마 그 뒤에다가 HRM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HR이라고 되어 있는데 HRM, HRT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브랜드의 시작이 어떤 브랜드 기획이 아니라 인력 세팅, 인력 기획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브랜드 초기 세팅할 수 있는 인력 구조에 관한 부분을 조금 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고요. 일단은 뭐 헬로라고 돼 있죠. 되게 뭐 별거 없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할 거고요. 사실은 좀 대화형으로 하면서 가야 이게 좀 맞다고 봐요. 왜냐면 이제 좀 이따 이 내용에서 나오겠지만 제가 왜 이거를 같이 대화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냐면, 그냥 페이퍼 보고 뭐 어떤 지표 보고 확인하기에는 너무 재미없는 스토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중간에 바꾸기도 했는데, 좀 심플하게 하면서 이제 저도 질문도 하고 또 중간에 필요하신 거 있으면 그때그때 여쭤보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반갑습니다. 저는 앞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제가 갖고 있는 현재 포지션은 니뽕네뽕이라는 주 J테이블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브랜드 본부장으로 있고요. 실제 뭐 브랜드 본부장이라는 게 되게 화려한 것 같지만, 저는 이제 입사가 여기 8년, 이제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에 대표님 컨설팅 해드리면서, 쉽게 이제 보통 흔히 말하는 그냥 도와드리면서, 회사에 입사하게 된 케이스고요. 아마 그때는 매장이 한 4개 정도, 3, 4개 정도 있었을 때고, 지금은 이제 뭐 100개 넘었다가 좀 줄긴 했지만, 거의 얼라운드로 다 스테이지를 다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 기획보다는 HRM에 관련된 부분들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그 밑에 보면 보리서리 서교 브랜드 디렉터라고 돼 있어요. 사실 명함이 많으면 좀 사짜다, 뭐 가짜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저희 이제 외식 기반의 약간 공유 FC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스타트업이나 IT 또는 스타트업 중에서도 이제 개척하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엑시트를 하고 또 인재를 다른 곳에 두고 또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유독히 이 외식 사업은 엑시트라는 개념이 조금 없어요. M&A도 많이 없는 데다가 M&A를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사모펀드가 매입을 하는 방식이어서 오너진이나 임원진들이 이렇게 나가는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저희 회사에 있는 대표님하고 저랑도 신규로 이렇게 직원들이 계속 이전할 수 있고 가치를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제 보리서리 서교는 어떠한 대표님한테 컨펌이라는 게 사실 없어요. 그냥 공유라고 하시면 되게 말도 안 되잖아요. 회사의 오너인데 어떤 브랜드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그냥 공유만 한다? 그래서 아마 제가 밑에다가 브랜드 디렉터라는 걸 넣었고요. 실제 뭐 거기엔 직급이 없습니다. 실제 저희 일하는 팀원의 대리 또는 사원하고도 그냥 쉽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영어 이름 부르면서 나 이거 좋아. 뭐 예를 들면 본부장이지만 전 저스틴인데 저스틴 이거 별로야 라고 쉽게 얘기하면서 진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저희 브랜드 안에서도 이렇게 좀 새로운 조직 체계를 갖는 걸 지금 트라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뭐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아마 석유 브랜드는 직함이 없습니다. 직함이 없다고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아마 점조직으로 된 조직으로 돼 있어서 아마 시즌별로 마케터도 초대하고 또 시즌별로 저희는 이제 레스토랑인데 맥주를 전문으로 하는 비어 전문가도 모시고 또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패키지 전문가도 모셔서 그때그때 시즌성으로 브랜드를 이끌어 가요. 좀 새로운 개념이죠. 그 친구들은 돈을 많이 받거나 급여를 받는 제도가 아니라 브랜드를 경험하고 싶거나 나 한번 내 실력이 있는데 보여주고 싶어. 근데 회사에서는 그러죠. 야, 과장 있는데 대리 네가 왜 여기 와서 이걸 컨펌하고 하려고 해? 저희는 그런 게 없고 그냥 외부에서 흔히 많이 일하시는 분들하고 미팅을 주기적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저희 인력은 최소 인력이 3명. 본사 인력은 실제 2명이고요. 지금 뭐 나중에도 여기 뒤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지금 BEP, 그러니까 ROI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안에 다 투자금을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 드릴 거고, 뭐 멋있게 썼는데 그냥 뭐 없죠. 그냥 뭐 매니지먼트 크루라고 하는데 저는 항상 대표님하고 파트너의 개념이라고 좀 어떻게 보면 예의 없지만 되게 중요한 단어 같아요. 그래서 토탈 매니지먼트 크루라고 그냥 정해놨어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는 본부장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이 브랜드를 총괄하고 새로운 신규 사업을 기획하는 인력, 그리고 초반에 세팅을 하는 인력으로 좀 더 알려져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뭐 이거는 그냥 제가 그래도 저도 회사에 있고 제 적이 있고 있다 보니까 크게 했던 행사 중에서 저는 나름대로 되게 기억에 남는 행사고, 브랜드 스폰서십 중에서도 이 가슴에 저희 로고가 들어갔다라는 거에 대한 되게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HRM 중에 중요한 게 전 사명감, 가치 뭐 이런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내가 월급을 얼마 받고 내가 직급이 모여서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인정을 받는다 이런 것보다는 아까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약간의 특수 관계로 가고 있는 브리서리 석유라는 브랜드와, 그리고 그래도 나름 스폰서십이 되게 큰 건데 그 저렇게 좀 성공적으로 잘 이루었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제 뭐 경력이라고 하면 경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연히 니뽕네뽕에 갔다가 입사해서 그냥 뭐 운 좋게 브랜드가 많이 커져서 좋은 자리 찾은 거 아니야?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외식을 전공했고요. 좀 특별한 거 같은 경우는 레스토랑에서, 그 위에 있네. 호텔에서 웨이터로 시작을 했어요. 호텔에서 외식 전공하고, 사실은 다른 부분, 그러니까 인사나 경영 쪽에 사실 관심이 많았는데, 아시겠지만 밑바닥부터 가는 게 제일 좋기도 하고, 뭐 능력도 없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호텔 웨이터로 시작을 했고요. 호텔 웨이터로 시작하다가 결국에 제가 목표한 거는 올라운드였거든요. 올라운드가 되고 싶었어요, 외식에서. 그래서 아마 제가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 레스토랑 셰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R&D보다 칼을 쓰면 제가 잘 쓸 자신이 있어요. 뭐 감자도 한 손으로 깎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레퍼런스를 보시면 좀 이해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들도. 그래서 뭐 프랜차이즈는 사실 리테일을 운영했었고 가맹점은 7개 정도? 3년 정도 한 것 같아요. 20대 때 프랜차이즈라는 건 처음 이제 몸에 익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망했다라는 표현보다는 되게 값진 결과물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가맹점주라는 걸 그때는 잘 몰랐었어요. 왜냐하면 호텔에서 일하고 경영을 배우다 보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결국 사람 관리 또는 매뉴얼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좋게 시작된 건데도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 저거는 그냥 제 실패 사례라고 좀 넣는 경우들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그냥 좀 가맹점, 가맹본사 2개가 있잖아요. 저는 사실 이게 뭐 카메라가 있긴 하지만 가맹점을 한 11년 정도 운영했어요가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가맹점을 브랜드를 하고 있어요. 저 뭐 이렇게 밝히기는 어렵지만 가맹점을 하고도 있고요. 당연히 뭐 밑에는 가맹 본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가맹 본사를 넣고요. 가맹점을 실제 제가 11년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그거의 좀 특수 목적 같은 경우는 동업 관계도 있고요. 실제 제가 직접 하는 관계도 있고 투자 관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 여러 브랜드를 이렇게 설명드린 게 아니라 딱 2개의 브랜드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안에 외식도 있고 리테일도 있고 커피도 있고 실제 밥집도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회사를 다니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회사가 당연히 원포인트 1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남들보다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 공문을 하나 보내도요, 가격을 인상하는 공문이다, 또는 뭐 가맹점주가 좀 불리한 멘트의 공문이다 했을 때 저는 제가 점주로서 그 멘트를 컨펌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 브랜드 아니고 다른 브랜드들도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타 외식 컨설팅 같은 경우 뭐 다 많이 하실 거라고 보고요. 저는 원래 사업 기획이나 초기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초기 사업 모델을 개척하는데 좀 더 제가 좀 적성이 맞아요. 뒤에서 설명드릴 단계들이 있는데, 저는 막 성장하는 브랜드에 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이런 거에 자신이 없고요. 조금 그 일로 힐링을 받고 약간 좀 빡센 거에 약간 희열을 느끼는 느낌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아무것도 없을 때 왜 그 브랜드 가야 돼? 그 브랜드에 어떤 특장점이 있어라고 오히려 주변 분들이 물어볼 때 그 회사에 많이 들어가는 케이스라, 신규 브랜드에서 초기에 한 100개, 200개 갔던 매장에 가맹본사 한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 뭐 50%, 60%대 들어간 게 아니라 거의 1호점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EO 이전에 자영업자인 사장님들부터 뵀어요. 뭐 아실 거라고 봐요. 그 대부분 프랜차이즈나 저희 이제 외식 기반이니까 처음부터 대표님은 없어요. 다 자영업자 또는 사장님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분들 제가 처음 만나면 빵 모자에다가 막 밀가루 붙이고 아우 막 이렇게 만나요.
아, 이번에 부가세가 얼만데. 와, 그렇게 만나시거든요. 근데 결국에 나중에 다 이게 대표님들이 되시잖아요. 전 그 과정을 몇 번 봤거든요. 실제 뭐 프랜차이즈 협회 회장단에 있는 분들도 제 초반에 뵀던 분들이어서 이 부분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해외 사업기업 같은 경우는 너무 흔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근데 이제 다만 실패 사례를 제가 되게 크게 느꼈습니다. 저희가 니뽕네뽕 브랜드가 미국하고 싱가포르를 진출했거든요. 근데 싱가포르는 지금 매장이 한 2개, 3개까지 이제 준비하고 있고, 미국이 엄청 크게 시도했다가 엄청 크게 현지 MF가 망했어요. 나쁜 말로 말하면. 근데 그게 MF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쪽에 있는 입점한 건물이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영업을 못하게 됐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해외 물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경험이 쌓였던 것 같고요. 뭐 밑에 뭐 있는 사업평가위원,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해보니까 그냥 가볍게 쓴 건데 17년 돼요. 어떤 분들은 너 나이가 몇 살이길래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의 학교 졸업하고 거의 대부분 이렇게 경력을 쌓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야가 좀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가맹점에 있는 또는 직영점에 있는 또는 신입사원이 어떤 마음을 갖고 회사에 들어오는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나는 일요일날 쉬고 싶은데 직영점에 일하면 막내는 일요일날 못 쉬잖아요. 뭐 친구 결혼식도 못 가요. 뭐 그런 걸 저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길게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게요. 사실 내용이 짧다면 짧은 건데 제가 아마 이 얘기를 해드리면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직종이 어떤 직급 또는 어떤 그 사업 분야에 계신지 제가 다 솔직히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제 입장에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라 생각하시고,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너무 단순하죠.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보시면 또 단순하죠. 이 다음 숫자도 예측이 가능하신가요? 다? 또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혹시 다음 숫자를 예측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예측이에요. 뭐 정답 맞추시면 아까 제가 저기 치카치카하고 다 주실 수 있어요. 네, 다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정답을 맞추실 수 있을까요? 정답을 그냥 편하게 그냥 저희 그냥 티타임 한다 생각하시고, 너무 뻔하잖아요, 사실은요. 아, 뻔하지 않나요? 나만 뻔한가? 전 뻔뻔한 거고요. 그냥 제가 편하게 할게요.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다음에 정답을 만들지 않았어요. 이게 이해되실지 모르겠는데, 정답이 없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무도 틀리신 분이 없어요. 왜냐면 정답이 없거든요. 제가 2까지만 숫자를 만들었어요. 참 뻔뻔하죠. 근데 정답을 만들지 않아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틀리지도 않고 뭐 맞출 일도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HRM이라는 걸 갖고 오면서, 사실 HRM, HRD가 있잖아요. HRM은 매니지먼트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D는 디벨롭먼트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전 사실 좀 HRD에 가까운데 HRM이 제일 기본적인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아주 기초적인 거.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답이 없는 조직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뭐 브랜드 만드는 거 아니야? 브랜드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 브랜드 잘 만들지? 뭐 어떤 뭐 세그먼트를 하고 뭐 포지셔닝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4P를 하고 5P 하고 이런 거 하는 건데, 저는 사실은 죄송하지만 브랜드를 더 잘 만드시는 분들한테 너무 저는 원초적인 초보이기 때문에 저는 HR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1이 나왔어요. 사실은 1은 제가 정답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사람이라는 게. 뭐 요 정도는 이제 인지하시겠죠? 1 길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또 인지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이건 진짜 어렵죠? 이건 어렵나요? 다음이 뭐가 나올지? 전 그런 것 같아요. PT는 뭐 이렇게 보고, 아니 강의는 좀 상대방을 조금 이해시키면서 끌고 가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번뜩여야 기억에 남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주 멋있는 지표를 갖고 와서 사진을 다 찍어요. 그 용량만 차지하지 집에 가면 안 보시잖아요. 저는 안 보거든요, 솔직히. 착착착 찍는데 기억에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주제를 정하면서 이렇게 정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집에 계신 가족이나 아니면 뭐 와이프, 아니면 자녀, 아니면 자기 스스로도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떤 걸 해야 될지. 그만큼 사람이 어렵더라고요. 외식업에 기반으로 했을 때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제가 봐도 사람이에요. 매뉴얼 어렵죠. 요리도 어려워요. 다
다 어려워요. 각자의 길에서 안 어려운 게 사실은 없더라고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을 구하는 것도 어려운데요. 그 사람의 마음도 모르겠어요. 제가 입사하면 10년을 다닐 거고 이 회사에 뼈를 묻겠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자기 지금 다니는 회사나 아니면 사업체나 5년 이상 되신 분 있으세요? 이건 뭐 정답 계시네. 5년 한 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어제 입사하셨거나 아직 취업 준비 중인가요? 그건 아니고 그만큼 아마 5년 이상 일하셨다고 하면 거쳐가신 분들도 많을 거고 새로 또 들어올 사람도 분명히 존재할 거고 또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느 날은 밉다가도 어느 날은 이쁘고 어느 날은 이쁜 직원들도 정말 멱살을 잡을 정도로 미우실 때가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저도 아까 프랜차이즈 운영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요. 한 달에 월급이 한 거의 1,500 가까이 나갔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죠. 그 20살 때인데 그때 그걸 어떻게 버텼는지 지금도 생각이 안 나요. 그만큼 너무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고 너무 힘들게 보냈던 것 같아요. 아마 사업을 한번 이렇게 잘 마무리했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사람이 제일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 HRM 할 때 그만큼 어려운 게 사람이라고 했고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어려운 게 그 조직 안에서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관계. 진짜 어렵죠. 관계라는 표현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이고요. 어떻게 보면 상하 조직 관계고 어떻게 보면 팀이고 어떻게 보면 또 자기 상사 같은 거잖아요. 관계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거기에 뭐 심지어 미운 사람도 있을 거고 너무 좋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HRM에서 뭐 많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막 그런 말을 해요. 결국 단계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을 뽑고 어떤 사람을 교육시키고 일에 투여하고 또 성과를 만들어내고 또 거기에서 평가를 해주고 또 기타 뭐 퇴직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도요타가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를 만들 때 나는 한 번 자동차를 만들면 이 자동차가 생명이 다할 때까지 책임을 다하려고 실제 차를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테슬라는 실제 아직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전기차의 결과 또는 자동주행에 대한 결과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근데 제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거든요. 입사를 하면 퇴사할 때까지 책임진다라는 게 조금 과하지만 신규 직원이 내 밑으로 들어오면 내 팀원으로 들어오면 사실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죠. 이제 써먹으려고 일이 빡세니까 딴 사람이 나가니까 그 자리를 대체하려고 많이 뽑으시잖아요. 사실 그것도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조직을 한번 연결이 된다면 전 끝까지 책임을 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제가 8년, 9년 차 이제 회사에 다니는 건데 저희 대표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한 번 뽑은 직원을 그냥 쓴다고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다 뽑아 먹어라. 그리고 직원들도 사실은 대표님을 뽑아 먹어야 돼요. 저도 뽑아 먹거든요. 저희 대표님을. 왜냐하면 아까 브리서리 석유라는 브랜드가 사업 자금이 실제로 말하면 뭐 한 2억도 안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1년 안에 뽑고 그 브랜드 가치를 키우는 건 사실은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도 뭐 컬리라던가 다른 브랜드하고 협업하는 준비들 하고 있어요. 근데 대표님 결제 없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자율적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좀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한번 조직에 들어온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을 진다라는 생각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HRM을 넣었고요. 이거는 제가 그냥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관련된 내용을 갖고 왔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나와 있는 자료고요. 평균 보면 5년 7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년 7개월. 아까 여기 앞에 손 이렇게 들어주신 저희 분이 한 5년 좀 넘으신 것 같아요. 실제 몇 년 정도 될까요? 11년이요? 사업체 운영하시고 계시군요. 저 같은 본부장은 안 키우시는 게 낫겠네. 왜냐하면 실제 사업을 하고 11년 동안 가시는 거 너무 힘들어요. 아마 아실 거라고 보고요. 11년 동안 갔다고 하면 저는 정말 대단하시다고 보죠, 사실. 사업체를 11년 동안 끌고 간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수많은 분들을 뵈셨겠죠. 실제 보면 뭐 이렇게 연차는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평균 5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평균 5년. 저는 8년 다녔으니까 많이 다녔죠. 할 짓을 다 했습니다.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갖고 온 자료인데 그 근로자 평균 연수예요. 이거는 뭐 그것도 다 데이터죠. 근데 지금 실제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좌측이 연령이에요. 우측이 연도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젊은 분들이 좀 짧게 다니고요. 나이를 잡수시고 나이가 차면서 짬이 되고 또 경력도 쌓이면서 조금 근속연수가 올라가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족도 생기고 집안에 있는 환경도 많이 바뀌잖아요. 집안에도 조직이 생기거든요. 원래는 나 혼자 독고다이에요. 죄송합니다. 나 혼자 나 홀로인데
팀들이 생기거든요. 와이프라는 팀도 생기고 또 I라는 적 같은 또 팀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직이 구성되면서 쉽게 회사를 뭐 옮긴다기보단 잘 안 나가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40대가 되면 이직을 많이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오히려 반대로 40대가 되기 전에 빨리 이직을 해야 된다라는 또 표현도 또 반대의 성향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평균 사업은 5년밖에 안 하는데 회사를 6년 다녀요. 그럼 저는 그런 생각해요. 대부분은 회사가 망해서 나오는 경우도 많겠구나.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혹시 앞에 자료와 뒤에 자료를 보시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실제로 소상공인이나 아주 매출이 작은 브랜드 또는 가맹 본사 또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닫게 되고 그 직원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언론에서도 어떤 모 지역의 호프집 사장님이 사실 극단적인 결정을 하시고 그 사례가 있었잖아요. 뭐 자기 원룸에 있는 보증까지 빼주고 직원들 퇴직금이나 관련된 비용을 다 지불한 다음에 스스로 자기 인생을 조금 이렇게 하신 걸 봤는데 저는 그게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같은 외식업 종사자이기도 하면서 같은 팀이잖아요. 저희한테는 오직했으면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조직 안에서 마지막에 자기 보증금을 빼서 사실은 그 아르바이트나 나머지 직원들에게 뭐 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사에서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전 정말 그거는 어려운 일이실 텐데 큰 결정하셨다고 생각을 해서 얼굴도 한 번 안 뵀지만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 자료 만들면서도 6년 정도의 사업체를 운영한다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 왜냐면 저도 3년 하다 망했으니까. 저도 망했으니까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쭉 했을 때 HR 관련된 부분에 전문가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쉽게 가야 될까? 어려운 지표를 막 꺼낼까? 근데 쉽게 가는 게 제일 좋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쉽게 설명해야 기억에 남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잡는 것 같아요. 사업 초기에 저는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려는 사업체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관련된 채용이 필요하고 그 준비를 어떻게 할 거며 뭐 업무를 어떻게 실행시킬 거고 그리고 나서 MZT 어떻게 평가를 할 거고 어떤 보상을 줄 건지 그리고 결국엔 멋있게 서로 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맞나요? 엑시트라고 하잖아요, 보통은요. 퇴사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업무를 실행하기 전에도 나가시는 분들이 많죠. 이건 좀 좋은 의미의 뭐 나간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준비도 하기 전에 나가요. 한 1년 교육시켰나? 뭐 좀 매뉴얼도 알려주고 뭐 공장 돌아가는 법도 알려주고 우리 뭐 직원은 어떻고 물류는 어떻게 발주하고 막 하는데 결국엔 다 그만둬요. 근데 왜 그만두는지 아세요? 더 좋은 회사 간다고 하는데 자기 비전을 찾아간대요. 여긴 비전이 없다. 근데 사실 제가 앞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대표를 이용해 먹어야죠. 아마 이 공유FC 강의 중에서 노희영 그 대표님이 있잖아요. 그 얘기가 전 생각나요. 자기는 오리온을 엄청 많이 써먹었다. CJ를 모든 걸 다 빼먹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저는 니뽕내뽕을 잘 빼먹고 있습니다. JTable을 잘 빼먹고 있어요. 그래서 저 정도의 과정을 HRM에 제가 그냥 이 정의로 보고 요 관련돼서 이제 내용을 좀 전개하려고 합니다. 좀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좀 사기꾼 같나요, 혹시? 사기꾼 같지 않죠? 아주 심플하게 쓴 거거든요. 그래서 HRM의 기본 요소를 이렇게 7가지 정도로 제가 나열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HR 용어 중에 영어가 엄청 많아요. 말도 안 되는 막 외국계 관련된 영어가 많은데 지금 영어를 쓴 건 그냥 좀 있어 보이고 싶어서 썼고요. 실제로는 그냥 편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 초기 또는 브랜드 시작의 기본은 뭐 또 사실은 질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을 하려고 하면 대부분 대표님들은 우리는 떡볶이를 할까 아니면 피자를 할까 아니면 요즘에 배달이 잘 되니까 곱창을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거기서 한 면만 좀 뒤돌아보시면 곱창을 배달하려면 과연 우리 직원으로 배달을 할까 아니면 대행을 쓸까? 예를 들면 아니면 이런 커뮤니티에 관련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초대조를 쓸까 고조를 쓸까 아니면 대학 이상의 어떤 학력을 가진 사람을 쓸까 이런 걸 고민해야 되지 않나요? 대부분 뭐 예를 들어 제조업이라고 생각할게요. 어떤 브레이크를 만드는 회사라고 하면 이 브레이크를 만들 수 있는 CAD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브레이크 너무 잘 만드실 거잖아요, 다들. 자신 있으니까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도시락 자신 있으니까 하잖아요. 누가 배달할지 또는 그 도시락을 누가 만들지도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거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요게 개발, 계획, 활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걸 좀 제가 보여드리면, 이거 그냥 네이버에 있는 사전을 제가 긁어오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직의 목표 달성이라는 게 첫 번째 나와요. 조직의 목표 달성. 근데 사업은 대충 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그 목표 달성이 다 기업 이윤이라던가 어떤 돈을 획득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획득하거나 자원을 획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R&D 많이 하잖아요. 연구개발 많이 하고 하는데 저는 인적자원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직원이 결국은 제가 다 못하는, 오너가 다 못하거나 리더가 못하는 거를 대신해준다는 표현보다는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막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성원들의 발탁이라고 되어 있죠. 전 이게 채용 관계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채용. 그리고 위에도 보면 뭐 심리적 보상, 막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 초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죄송합니다. 가장 기본은 인적자원 관리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혹시 사업을 준비하거나 어떤 브랜드를 개발하시려고 하면 이미 그 앞단에 있는 아이템이나 어떤 프로덕트는 다 거의 어느 정도 선정은 됐다고 봐요. 선정은. 근데 대부분 인력 고민을 안 해요. 연매출 100억 정도 나오면 한 인력 비용으로 얼마 정도 쓸까요? 연매출 100억 정도의 법인체라고 하면 인력을 100억 너무 심한 것 같은데 10억으로 할까요? 일매출 그냥 월매출 1억 정도 잡고 연매출을 12억으로 잡을게요. 그러면 과연 몇 명이나 쓸 수 있을까요? 12억 해서 뭐 한 20-30% 남아도 뭐 얼마 2억도 안 남잖아요. 근데 자기 월급 가져가고 월세 내고 뭐하고 3-4천짜리 또는 2,500, 3천짜리 최저연봉에 맞춰서 쓴다 하더라도 남는 게 없어요. 1-2년 동안은 남지가 않죠. 근데 다들 제품 개발에만 하고 R&D에 너무 신경을 쓴다는 거죠.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말씀이고요. 물론 중장기 계획은 바뀌겠죠. 그래서 저는 앞에 설명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걸 갖고 왔어요. 사실은 좀 억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런 기사 많이 보시지 않으세요? 막 어디가 뭐 입사지원금을 6천만 원을 준다. 많지 않나요? 쿠팡에서 또는 뭐 어떤 게임 회사에서 카카오에서 여기 보시면 맨 밑에도 막 스타트업 인재 확보 전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스타트업하고 저희 외식업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포텐도 틀리고 기업 가치 밸류도 틀리기 때문에 꼭 전 이 기사를 뭐 꼭 좋게는 안 봅니다. 뭐 여기에 석박사도 많고요. 보면 뭐 외국에서 다닌 친구들도 많고 이게 꼭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최근에 스타트업에 아는 그 오너가 있거든요. 친구가 오너인데 미국에 되게 유명한 대학교를 나왔어요. 다 하시면 뭐 아는 학교. 근데 연봉 얼마 주냐고 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30 중반 정도, 30대 중반인데 생각보다 연봉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 보통 생각하실 때만 3-4천 정도, 5-6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거의 억대가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인재들을 확보하는 건 소규모 회사에서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죠.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흔들리셨으면 좋겠고 그냥 나와 함께 그냥 오래 고생할 수 있는 또는 나랑 라면도 끓여 먹고 밤도 샐 수 있는 친구들을 다 찾으시잖아요. 찾기 너무 힘들지 않나요? 대표님 너무 힘들지 않나요? 엄청 힘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나머지 분들도 내가 왜 그 대표랑 라면 먹으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이런 마음 되게 많이 가지시죠. 근데 저도 그럴 때가 있었고요. 충분히 이해되고 또 오너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 부분을 좀 갖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혹시 개마인 샤프트, 계절 샤프트 요 관련해서 들으신 적 있나요? 사회 옛날 뭐 이건 처음 들어보세요? 어려운 단어죠, 사실은. 이게 뭐 보면은 밑에 써 있어요. 독일의 사회학자 테니에스가 만든 건데 사회주의 뭐 어떤 개념인데 이게 뭐냐면 제가 앞에 설명한 많은 내용 중에 저는 개마인 샤프트와 계절 샤프트의 중간이에요. 이게 뭐냐면 개마인 샤프트는 제가 다음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공동체 의식에 따라 안정적이며 정서적 만족을 원하는 조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냥 뭐 저희 가족 또는 뭐랄까요? 그냥 마을에 있는 사람들. 저는 저기 마포에 사는데 마포 구민인 거죠. 여기 계신 분 중에 뭐 강서구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은평구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게 개마인 샤프트 조직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조직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저기 민방위도 계시죠, 여기. 민방위. 뭐 이런 조직들도 다 요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A와 B가 있는데요. 제가 아마 사업 그 초창기 때 회사를 들어가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개마인 샤프트와 계절 샤프트 중간이라고 했던 이유가 보면 적어도 세 분야에서 상위 25%의 전문가라고 전 스스로 그냥 판단합니다. 저희 그 외식업에서요, 상위 25%. 뭐 사실 좀 못하는 거죠. 나쁘게 말하면. 근데 아까 제가 올라운드라고 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브랜드에 들어갔을 때 요리도 했고요. 서빙도 했고요. 구매도 했고 사실 디자인도 했어요. 사진도 찍었습니다. 안 믿으실 거예요. 근데 초창기 때 그런 직원들 뽑으셔야 좋지 않아요? 캐드도 그려야 되고 공장에 있는 어떤 물류도 체크해야 되고 실제 배송도 나가줘야 되고 실제 기획도 짜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게 개마인 샤프트예요. 근데 사실 이게 사업 초창기 때 이게 PLC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뭐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업 주기. 근데 거기에 도입계 되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초창기 때. 그리고 당연히 하나를 특별히 잘하는 사람은 반대입니다. 아까 제가 요 기사를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계절 샤프트의 인원이에요. 이 스타트업이 개마인 샤프트일까요? 아니죠. 개발자를 뽑잖아요. 밑에 보시면 한 분야의 상위 1% 전문가라고 제가 과하게 좀 썼는데요. 기억이 남으시라고. 그 사람들이 괜히 6천만 원, 1억, 2억씩 주면서 그 사람 뽑는 게 아니거든요. 전문가예요. 완벽한 프로페셔널이거든요. 사실은 여기에 이제 또 중요한 그게 있어요. 특수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기능된 조직이다. 이익을 기반으로 활동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에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좀 회사에 많이 남아있냐면요. 직영점의 1호에서 일했던 근무자. 그런 거 많지 않나요? 근데 그 직원들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공동체 의식이라고 돼 있잖아요. 새로운 거에 도전하거나 파격적인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계절 셰프트 같은 경우는 특수 목적에 따라진 이익 조직이에요, 사실은. 돈을 많이 주면 일을 하고 돈을 적게 주면 일을 안 합니다. 저희 이제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사업을 초기에 하시는 분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다 초반부터 같이 일을 했는데 이제 좀 성장할 때 되니까 얘가 기술을 다 익혔네. 그래서 경쟁사 회사로 가거나 딴 회사로 가요. 그럼 대표님들이나 오너들이 먼저 하는 게 뭐죠? 야, 내가 너 월급을 좀 올려줄게. 이런 얘기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그거 너무 간절하니까 하는 거예요. 전 그걸 정말 이해하거든요. 근데 최초의 인력을 구성할 때 이 친구가 또는 이 사람이 개마인 샤프트의 성동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향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계절 샤프트의 성향이 있는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너는 지금 당장 돈을 못 주지만 우리 한 배 라면도 먹으면서 밤도 새가면서 일할 수 있어? 물론 예라고 다 할 거예요. 근데 어떤 조직 중에 똑똑한 조직?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석박사를 나온 사람이 만약에 개마인 샤프트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함께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지분을 주고 사실 저희가 묶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스톡 옵션을 주고 같이 가야죠. 기술도 뛰어난데 정서적인 공동체 의식을 좋아해요. 남하고 싸우는 것보다 우리 대표님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하자, 힘내자 하는 조직, 그 인력. 그 사람들은 개마인 샤프트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일을 잘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묶으셔야 돼요, 표현상. 그래서 스타트업이 묶잖아요. 아시죠? 스톡 옵션을 주면 3년 동안 못 나가게 합니다. 좀 과하게 표현했을지 모르겠지만 3년 전까지 못 팔아요, 그 주식을. 그죠? 너무 뛰어난 사람이 나가니까. 물론 기술 이탈도 있고 기술이 이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잡아두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시장이 빠르기 때문에.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이 개마인 샤프트와 계절 샤프트를 구별하셔야지만 HR에서 큰 실패를 안 한다. 저도 제가 저희 직원의 95%를 다 뽑았어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진짜예요. 다 뽑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까 그렇게 제가 갖고 있는 커리어가 있지만 전 사람 만나고 미팅하고 면접 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지금도 매월 첫째 주에는 사실은 그냥 면접을 봅니다. 봐요, 면접을. 제가 직접 들어가서 봐요. 그리고 저는 제 직함을 숨깁니다. 이게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엄청난 업데이트가 돼요. 요즘 디자이너가 좋아하는 것과 저희 부장님이 좋아하는 게 같을까요? 저희 어린 직원은 어떤 노티드 도너츠를 좋아하실 거고요. 어린 직원은. 부장님은 아직도 초코파이를 이렇게 뭉개서 드시지 않을까요? 그런 차이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저는 저 친구는 개마인 샤프트다, 계절 샤프트다라는 걸 저 스스로 그냥 판단하고 당연히 알려주진 않고 제가 나옵니다.
근데 너무 괜찮아요. 아, 능력은 계절 샤프트인데 마인드가 개마인이에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든지 뽑아가요. 그러니까 뺏어오는 거죠. 그 인력을. 좋게 표현하자면. 그리고 이 조직에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도움을 드리자고 하면 제가 다음 표로 좀 쉽게 제가 지금 설명한 걸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개마인 샤프트와 계절 샤프트를 어느 정도의 사실은 투입을 해야 되고 어느 시점에서 사실은 어떤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지. A는 정서적 조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라면도 끓여 먹고 밤도 새고 원룸에서 라꾸라꾸도 피고 같이 자고 밤도 새야 되고 월급도 못 줘요. 심지어 야 이번 달 내가 급여를 좀 못 줄 것 같은데 미안하다. 그래도 버티는 조직이 뭐 사실 좋은 조직이죠. 너무 감사한 조직인데 10명 중에 8명 그게 쉽지 않잖아요. 자기 라이프도 있고 이 대표에 대한 믿음도 없을 거고. 물론 이걸 리더가 좀 그래도 팀을 이끌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개마인 샤프트는 사업 도입기에 뽑아야 되는 직원이고요. 반대로 말하면 개마인 샤프트 도입기 때 계절 샤프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뽑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고 나가요. 나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맞다고 봐요.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분명히 인재들이 있어요.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떠한 특정된 취업 규칙에 보면 좀 상위 레벨에 있는 C레벨이라든가 아니면 그 테크 기반에 있는 조직들은 뭐 못 나가게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뭐 취업을 못 시킨다. 일부러 임원진들은 묵잖아요. 저희가 모르시나요 혹시? 취업 규칙에?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개마인 샤프트와 계절 샤프트를 충분히 이해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면 스테이지마다 뭐 별 표현은 아니지만 사실 라스트 스테이지에다가 안 써놨어요. 제가. 근데 이 라스트 스테이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불이설이 석유 같은 사업이에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전 A와 B의 중간이라고. 저한테 원하는 건 저 라스트 스테이지에 넣어야 될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왜? 제가 8년 다녔어요. 9년. 그럼 적어도 대표님과 같은 수준의 레벨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인폼이 다 저한테 인포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 제가 대표님한테 아직도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막 제 주장도 막 펼칠까요? 펼치죠. 왜냐하면 꼭 저희 대표님이 아니라 사업 초창기 때 봤던 내가 가르쳐주던 사장님들이 대표이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을 흔히들 이제 팽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좋은 보직으로 이전시킨다 또는 좋은 장소로 옮겨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7가지의 플로우를 보면 거기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베네핏. 보통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회사에서 베네핏 한다라고 하면 뭘 많이 하죠? 연봉을 많이 주는 게 보통 첫 번째 사례 아닌가요? 아니면 뭐 임원진이면 뭐 너 이번 쏘라타 뽑아줄게. 가서 자랑해. 뭐 이런 거. 근데 사실 저는 저희 외식 기반이라서 하는데 대부분 자기 창업, 스타트업도 그렇잖아요. 자기 창업이나 자기 사회에 나가서 진출해서 실력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는 참고 다음 페이지 같이 보시면 저 라스트 스테이지에 있는 단계에 있는 직원들은 A에 있는 직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 조직은 언젠간 라스트 스테이지로 가야 돼요. 무조건. 근데 대부분 정에 입사해서 못 내놔요. 또는 그 A에 있는 스테이지에 있는 그 직원들은요, 개마인 샤프트들은 자기가 다 했다고 느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계절 샤프트도 되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구글이라던가 아니면 애플이라던가 물론 리더가 뛰어난 경우도 많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뛰어난 개마인 샤프트들이 계절 샤프트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저희한테 안 알려줘서 그래요. 저희가 뭐 흔히 말하는 삼성전자의 정말 CEO 그 총 부회장인 이재용 잘해서 그럴까? 전 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만약에 그냥 이 표현으로 과감하게 쓰자고 하면 A가 이건이라고 생각하고 B가 이재용일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분명히 좋은 인재가 그 조직 안에 있다고 봅니다. 그 조직을 뽑는 게 너무 어렵고 그 조직을 뽑아서 사업에 투입하는 데까지 수많은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그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이라고 해놓고 B에는 비즈니스 빌드업이라고 해놨어요. 제가 아까 초반에 그랬잖아요. 저는 요리도 하고 웨이터도 해봤고 모두 해봤고 사실 저희 대표님은 저 같은 A와 B에 있는 중간에 있는 직원을 잘 뽑은 것도 있겠지만 저도 이런 초창기 사업에 도입기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성향인 거죠. 맞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래요. 카카오에 있다가 구글에 가고요. 구글에 있다 쿠팡에 가고요. 쿠팡에 있다가 뭐 더 좋은 기업에 가요. 근데 이분들은 약간의 비애 성향에 가깝지 않을까요? 갑자기 카카오에 있던 사람이 투자도 안 받고 엑시트도 안 했는데
뭐 신규 사업 스타트업 2명 있는 회사에 온대. 그거 믿으시나요, 혹시? 물론 연봉도 안 맞지만 쉽지 않아요. 그분들은 큰 조직을 관리하는 게 자기 성향이 맞아요. 제가 볼 때. 물론 자기 창업은 좀 다른 이야기겠죠. 그래서 빌드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이냐 아니면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인력이냐 이걸 꼭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직은 이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있지 않아요? 얼굴도 잘생겼는데 말도 잘하고 돈도 많고 뭐 이런 친구들. 그러면 저희가 미팅 가서 그 친구 앞으로 내세우지 않아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앞에다 얼굴은 좀 뺐으면 좋겠네요. 말은 엄청 잘해요. 가서 몇 분이세요? 미팅도 하고 헌팅도 하죠. 근데 마지막에 연락처를 받는 친구는 정말 잘생긴 친구. 아 있지 않아요 다들? 다 끄덕이시긴 하는 것 같은데 전 되게 많거든요. 제가 가서 말을 많이 하는데 연락처는 진짜 잘생긴 친구 가져가거든요. 약간 그렇게 좀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비유를 한 거라서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받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사실 개만 샤프트나 계좌 샤프트를 얘기하면 1시간 넘더라고요. 근데 되게 도움이 돼요. 이것만 오늘 기억하시고 가시면 나는 과연 A에 있는 조직일까 B에 있는 조직일까, 또는 저렇게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은 우리 조직들은 과연 A 조직에서 10년 동안 눌러붙은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너무 잘 붙어 있는 거죠. 단단하게. 근데 그 조직들은 서로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을 이뤄요. 야, 대표님 몰래 우리끼리 하자. 야, 새로운 돌 들어온대, 걔 밀자. 이런 거 있죠. 근데 이익 조직은 성과주의예요. 내가 그냥 성과를 내는 만큼 받고 싶어 해요. 전 사실 요즘엔 좀 비해요. 내가 성과를 이만큼 냈으니까 욕심이죠, 저도 이제. 근데 그런 조직을 저는 CEO나 리더나 대표 또는 팀장이 써먹어야 된다. 반대로 그 안에 있는 조직은 팀장을 써먹어야 된다. 서로. 이건 그냥 제가 저 기준입니다. 제 기준이고요. 제가 개마이 샤프트라고 했던 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 초기에 필요한 인력 구조라고 했던 건데, 보통 그냥 아까 제가 설명드린 10억에 30억 사이라고 하면 보통 저렇게 많이 뽑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공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뭐 공장을 최초부터 사업 전략을 뽑지 않잖아요. 보통은 기획, 운영, 관리 이런 친구들을 뽑죠. 그래서 가맹점 기준으로 했을 때 본사 매출이에요. 한 10억 정도가 돼야 인력을 뽑을 수 있다. 그리고 처음에 뽑아야 될 직군은 직군이죠. 오퍼레이션을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들. 요리도 해주고 설명도 해주는데 전단지도 뿌려야 되고 또 들어와서 설명도 해줘야 되고 포스도 만져야 되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저런 직원들을 뽑아야 되는데 구매 마케팅이 와서 처음에 오퍼레이션 한다고 오픈바이징을 가요. 포스도 만질지 몰라. 이게 뭔지도 몰라. 빌드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 포스 안에 있는 엑셀 시트가 있잖아요. 메뉴 군들도 있고 또 뭐 전원은 몇인지 이 에어컨은 몇인지 아무도 몰라요. 초창기에 저런 친구들을 뽑으면 사실 좀 비용이 낭비된다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고 자기 엄마하고 안 맞을 거예요. 기획 전략, 사업 전략인데 너 오픈했으니까 가서 전단지 뿌려. 단무지 좀 더 담고 안 어울리지 않나요? 근데 대부분 그래요. 사업을 하면 야 이번에 좀 전략 잘하는 친구 없어? 뭐 사업 기획 잘하는 친구 없어?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는 무조건 초창기에는 기획 운영이 가능한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 이상을 잘하는 친구들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썼고요. 그게 이제 10억에 30억 기준이고 밑에 같은 경우는 구매 마케팅 재무 사업 전략을 60억에서 100억 넣은 이유는요. 혹시 그 맥도날드를 주제로 한 영화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제목 아시나요? 근데 맥도날드를 주제로 한 영화가 있어요. 아시나요? 거기에 보면 그 얘기를 해요. 파운더라고 하나요? 네. 거기에 맥도날드 형제들이 하는 걸 다른 사람이 사업을 받아 성공시키잖아요. 근데 그 옆에 항상 붙어있는 전문가가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기억나세요? 몰라죠? 재무 전문가예요. 기억나세요?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래요. 우리는 햄버거를 파는 게 아니라 부동산 디벨롭을 하는 거다. 그 뭔지 아시죠? 아마 못 보신 분은 저 그 영화를 꼭 좀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맥도날드가 사실 햄버거를 벌어서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실제 거기에 붙었던 재무회계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CFO죠. 파이낸셜. 재무회계사가 가맹점주들의 돈을 받고 그걸로 자기가 부동산을 투자해서 부동산 가치를 올리면 다시 팔죠.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60억에 100억에 넣었던 이유가 아마 공장을 가지고 계시거나 부동산 디벨롭을 이해하시는 분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그부 슈퍼바이저나 아니면 직영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오퍼레이터나 디자이너가 그걸 다 못 해줘요. 자기 역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분이 꼭 낫다고 해서 뭐 실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또 이분이 저 때 들어온다고 해서 이분이 실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각자 중요한 그 포지션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 햄버거를 팔아서 버는 돈보다 실제로는 부동산을 통해서 버는 수익이 훨씬 더 많다. 뭐 요즘에 아파트값 많이 올랐는데 실제 뭐 그 집이 좋아서 가격이 오르진 않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사업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요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또 질문이에요. 사실 재미없는데 좀 이 텍스트가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저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덤바 넘버라고 혹시 아세요? 덤바의 법칙? 우리가 뭐 파레토 법칙도 알고 막 이상한 법칙들 많은데 제가 앞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덤바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덤바의 숫자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 옥스퍼드에 있는 로빈 뭐 교수가 했대요. 근데 전 이걸 되게 이해할 거고요. 밑에 내용 보시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원시 부족의 마을을 구성하는 인력이 한 150명 정도 된다고 조사가 나왔고요. 영장류 뭐 포함해서 막 군대의 효과적인 전투력이 150명이래요. 그 실제 여기서 군대 다녀오신 분들 계시면 소대가 뭐 3개 소대 플러스 1개 본부중대에서 인력을 계산해 보면 한 130에서 150명 나와요. 3개 소대의 포병하나 뭐 행정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행정반 출신이었는데 제가 초코파이를 한 번에 줄 때 한 100개 이상 줬던 게 기억나요. 연초를 주죠. 왜냐하면 저게 가장 안정적인 숫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그냥 사회학자들이나 아니면 어떤 박사들이 꺼낸 숫자라서 제가 뭐 100% 신뢰하지 않지만 제가 100% 장신하는데 저는 150명 이상을 관리할 능력이 없어요. 제 능력은 회사의 조직이 딱 150명까지만 내가 할 수 있다. 그럼 160명이 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라스트 스테이지로 가야 돼요. 브리서리 석유 같은 신규 브랜드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계속 A 조직에 발을 잡고 있으면 전 고인물이 될 거고 회사에서는 제가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덤바의 숫자라는 건 150이라는 숫자예요. 근데 제가 그 영화 300이라는 거 아세요? 그 스파르타 그 혹시 아시나요? 거기 300으로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좀 거기서 오류가 있는 건 좀 150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데이터를 보고. 왜냐하면 빠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가장 조직적인 관리가 150명이라고 하고요. 150명이 넘어가면 보통 스타트업이나 다른 기업에서도 채용을 전문으로 하는 C레벨들이나 마스터들이 오죠. 100명 이하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봐요. 한 70명, 80명? 보통 프랜차이즈 한 연매출 한 500억, 300억 나오면 70명 되지 않나요? 근데 한 100억 정도라고 하면 제 기준에선 20명이 안 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도 썼지만 개인적으로 외식 경영 조직 같은 경우는 15명 단위의 그룹. 그룹이 될 수도 있고 본부가 될 수도 있고요. 10명 단위의 파트, 5명 단위의 팀, 뭐 이렇게 좀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팀은 5명 이상 절대 묶지 마라. 그리고 파트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뒤바뀔 수도 있어요. 파트가 밑에 있는 데들도 있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좀 저희 조직 같은 경우는 팀보다 파트를 좀 높게 봅니다. 그래서 팀 2개가 이제 저는 파트라고 저는 보긴 하는데 15명 단위의 그룹, 10명 이렇게 해서 인력을 조금 배분하셨으면 좋겠다. 구성원들의 저 분배하고 그 구별은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조직의 시스템 전환을 위해서 리소스라는 그 자원을 자꾸 바꿔야 돼요. 사실 제가 저희 브랜드에서 본부장을 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다 만들었거든요. 제가 다 알아요. 근데 다음에 들어온 본부장이나 이사급이나 C레벨이 와서 모든 시스템을 바꿔요. 그럼 제가 과연 본부장을 달 수 있을까요? 못 달죠. 그래서 실제 뭐 이건 다른 출처가 있긴 하지만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라던가 재무부 장관 이렇게 국방부 관련된 일을 하는 그 전문 인력을 20년에서 15년 단위로 민간인을 쓰거나 전혀 국방하고 상관없는 인재를 쓴다고 해요. 왜냐하면 시스템을 다 바꿔버리거든요. 그래야 변화하고 혁신하니까. 집을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사실은 부시고 다시 짓는 게 훨씬 더 싸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적정한 그 시스템 전환을 위해서 이런 조직의 분리, 이동이 필요하다. 그게 저는 150이라는 숫자를 넣었던 이유는 일정 인원수가 되거나 일정 연차가 되면 반드시 조직을 바꿔줘야 된다. 실제 안 좋은 스토리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국가라던가 아니 혁명이 일어났을 때마다 숙청을 해요. 왕이나 부족에 대해 가장 높은 사람이 숙청을 합니다. 저희 가까운 데도 있잖아요. 어떤 지배를 하거나 국가를 살리는 사람이 다시 손을 잡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다 숙청해요. 물론 숙청이 꼭 나쁜 의미도 있지만
제3의 지대로 보낸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봐요. 그게 저는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해야지 그 조직이 또는 왕국이 또는 국가가 돌아가거든요. 뭐 가까운 사례에 있으니까 아마 그거는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을 설명해 드리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 탑다운 방식 많이 들어보셨나요? 랭크 조직, 롤 조직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왼쪽 좌측은 하늘로 올라가는 비행기잖아요. 저건 원래부터 최초의 법칙이 하늘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죠? 요 몸체하고 발사체하고 저 우주선이 하늘로 올라가게 돼 있죠. 그리고 우측에 있는 건 낙하산이잖아요. 낙하산의 원리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떨어지는 원리잖아요. 이렇게 다 실제로는 회사의 R&R이라든가 어떤 원칙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가끔 이걸 못 지키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특히 뭐 CEO 또는 팀장 또는 이제 관리자들이 그걸 가끔 헷갈려 하시는데 우리가 R&R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탑다운 방식과 여기 보시면 바텀업 방식이 무조건 다 나쁘고 좋고는 없어요.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정말 위험에 빠질 수 있거나 생명을 다루는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탑다운 방식이 맞다고 봐요. 군대 조직이 사실은 탑다운 방식이잖아요. 산을 옮겨라 하면 다 옮기고. 근데 산을 옮겨라 했는데 네가 뭔데 산을 옮기지? 이래버리면 군대의 조직이 돌아갈 수 없죠. 반대로 어떤 혁신적인 일을 하거나 워낙 상품의 주기가 빨라가서 빨리빨리 변해야 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디자이너가 좋아하는 노티드라는 도너츠를 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크라운 산도 먹고 초코파이 먹으면 지금 어떤 친구들이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조직들은 바텀업 방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 조직의 커리어를 우선하는 조직 같은 경우는 탑다운 방식을 많이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누구 밑에 있었어. 내가 뭐 카카오에 너는 쿠팡 밑에 누구 있었어. 이런 데들은 좀 탑다운 방식이 실제로 많다고 해요. 실제로 수평적 수직적 구조라고 하는데 조직 내부에 들어가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 혹시 여기에 유튜브를 재생해도 이게 전 상관없나요? 좀 시간이 없죠? 안 되죠? 지나가겠습니다. 유튜브는 나중에 제가 저 따로 필요하면 보내드릴게요. 영상을 주세요. 영상 드리겠습니다. 이거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아시는 분은 제가 저기 선물 너무 많이 갖고 왔나? 한 2개만 갖고 손 들었을 텐데 아무도 안 드시네. 6개 있습니다. 뭐 뭔지 모르세요? 아시는 분 있잖아요, 다. 저 아시는 분은 뭐예요? 얘 지적하라고 하던데 뭐예요, 이게요? 맞아요. 애플 본사인지 아셨어요? 처음 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대표님도 아셨나요? 처음, 다 처음 하셨네요? 상품을 하시. 네. 누구예요? 계절 샤프트. 바로 이게 왜 그러냐면 조직의 커뮤니케이션을 알릴 수 있는 조직도라는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걸 처음 보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 다 깜짝 놀라실 거고 이게 애플의 조직도예요. 애플의 조직도의 마침 본사입니다. 물론 가운데 스티브 잡스는 없어요. 무덤도 없고.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운데는 애플파크라고 돼 있어요. 이게 애플의 조직도예요. 그럼 저희가 생각하는 이게 좀 뭐 별거 아닌데 저는 조직도가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 지금 아마 회사에 가셔서 아니면 지금 제 종이를 드리고 지도를 그리라고 조직도를 그리라고 하면 다 피라미드 방식의 짱, 그 다음 짱, 그 다음 짱, 그 다음에 뭐 떨거지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물론 애플의 조직도를 뭐 다 인터넷에 있습니다. 구글에도 있고. 애플의 조직도를 보시면 전 너무 사실 감동받은 게 있어요. 이 조직이 스티브 잡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생을 마감하시고. 근데 과연 이건 제 다른 얘기인데 자, 옆에 보시면 팀쿡이라고 보이나요? 팀쿡? 팀쿡이 누군지는 아시죠? 애플의 그 다음을 받아서 하고 있는 대표이사잖아요. CEO잖아요. 조직도를 깨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보통 새로운 이사급이나 대표이사가 오면 무엇부터 할까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숙청한다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너무 잘 짜진 조직도다 보니까 실제 이러한 조직도를 갖고 실제 사옥을 졌다라는 거죠.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근데 저 사람이 좋은 것만 있지 나쁜 것도 있을 겁니다. 안에서 보면
정말 잔인하게 또 미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의 커뮤니케이션 중에 어떻게 보면 우리 조직을 알 수 있는 조직도를 제대로 그리셨으면 좋겠다. 혹시 정 대표님 조직도 있으신가요? 진짜요? 네. 혼자라고 없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저도 이 조직도를 많이 업데이트 하고요. 뭐 저희가 아까 니뽕내뽕이라는 뽕 그릇인데 이렇게 그릇인데 타운형의 조직도도 만들어보고 좌측으로 가는 조직도도 만들어봤어요. 대표이사 나 이렇게 말고요. 만들어봤어요. 실제 시도해봤고. 물론 어렵죠. 저희 같은 소규모 이런 작은 회사보다 얼마나 많은 조직들이 저렇게 일을 했기에 저게 가능할까요? 이거는 제가 위에 설명드린 거랑 좀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조직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던 것처럼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조직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페이스북이 있잖아요. 되게 점조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요? 저게 SNS를 형성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도 나도. 근데 막상 연결해서 타고 가면 다 아는 얘기죠. 연결해서 타고 가면 다 아는 얘기들. 물론 이것도 약간 짜여진 거라고 보고요. 밑에 보면 애플이 있고요. 여기 오라클이라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약간 한국사에 맞는 좀 조직 같아요. 옆팀을 죽여야 돼 막 이런 거. 우리가 실적을 이겨야 돼. 맞지 않나요 조금? 근데 구글에 있던 어떤 뭐 자료들이 있는데 구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는 구글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너무 빡세대요. 너무 힘들다. 다만 너무 복잡하죠 조직이. 그래서 구글에서 배운 사람들을 서로 채용하려고 해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일을 다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쿠팡의 제품을 파는데 신선식품만 만지는 게 아니라 신선식품, 리테일, 뭐 다른 기타 전자제품을 다 만지는 사람이라면 지금 쇼핑몰을 만약에 개설하신다고 그러면 뽑지 않겠어요? 근데 옥션이나 G마켓에 있었던 식자재만 했던 친구를 뽑으실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를 담당했던 친구를 뽑으실 거예요? 아까 제가 계절 샤프트, 개마인 샤프트가 했던 것처럼 구글에서 일했던 사람은 다시 일하고 싶지 않은데 서로 구글에서 일했던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죠. 뭐 아마존도 좀 좋은 내용이긴 한데 이거는 뭐 비슷한 내용이라 좀 정리를 하고요. 이건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조직의 커뮤니케이션, 뭐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조직이라고 하는데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면 브랜드 시작의 기획은 마케팅도 있고 브랜더도 있고 브랜딩도 있고 많은데요. 저는 아직 조직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이거 보이세요?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뭐 무슨 회사인지는 혹시 아세요? 잘 안 보이시나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건 아까 보셨으니까 아실 거라고 봐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애플사의 조직도고 이거는 월트 디즈니사의 조직도입니다. 근데 핵심은 저기예요. 가운데가 누군지 아세요? 디렉션이라 되어 있는 저게 감독이에요. 감독. 근데 감독은 그때그때 채용되지 않나요? 디즈니사에서 어떤 영화를 촬영하거나 상품을 기획하는데 그 사람이 C레벨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가운데다 놨을까요? 저희 흔히들 많이 알잖아요. 감독이 왜 파워가 세죠? 쉽게 설명해드리면 조명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카메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정권을 주는 거죠. 약간 히딩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저희로 남자분들이니까 좀 쉽게 이해한다면 지금은 축구협회가 있고 뭐가 있지만 실제 권한을 가운데다 다 이양해 주는 거죠. 근데 죄송합니다. 그 애플사의 저런 CEO는 좀 드물기 때문에 제가 이 디즈니사를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어떤 작품이 열리거나 또는 크리에이티브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일회성으로 들어오는 감독한테도 저 자리를 준다라는 거죠. 제가 부리서리 서교를 제 맘대로 하는 것처럼. 결제를 안 맡아요. 왜? 제가 지금 내일도 가서 야 알바 한 5명 더 뽑아 해도 돼요. 그 대신 저는 뭘 해야 될까? 매출을 올려야 되겠죠. 이익주의예요. 저는. 성과주의. 그럼 저를 만약에 채용하는 회사는 사업 초기가 맞을까 아니면 성장기가 맞을까? 물론 이제 뭐 다 포함되겠지만 저는 아까 A와 B의 사이에 있다고 했잖아요. 전 둘 다 좋아요. 사실 좀 성격이 좀 이상해서 그런지. 그래서 실제로 CEO가 아닌데도 저 디즈니사는 모든 총괄에 대한 권리나 권한을 다 준다. 요즘에 넷플릭스 요즘에 얘기들 많이 되잖아요. 오징어 게임 많이 아시죠? 이거 나와도 되나 모르겠네. 그 아저씨들도 많이 아시더라고요. 좀 나이 연배 있으신 저보다 훨씬 높으신 분들도 그 관련돼서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N사 넷사 그 사에
너도 나도 다 빨려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신가요, 혹시? 그 MBC 김태호 뭐 그분도 뭐 나왔다고 하는 거 혹시 아시나요? 아시네요, 다들. 그리고 저는 부서장, 사장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결국 나오시더라고. 저런 권한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물들을 잘 뽑아내거든요. 그리고 저기까지 올라가기 전까지의 그 감독이 갖고 왔던 커리어를 제가 아까 경력을 이렇게 나열했잖아요. 뭘 특별히 잘한다기보단 다 알 것 같아요. 조명도, 음향도, 색감도, 편집도 다 어느 정도씩 다 갖고 계시겠죠. 그래서 저는 조직도를 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좀 조직도를 만들 때 다들 지금 돌아가셔서 또는 나중에 사업을 하시거나 할 때 프로덕트보다는 사실은 저 인재를 확보하거나 조직을 한번 바꿔보는 거. 그리고 60억일 때 100억일 때 사람도 틀리지만 사업도 틀리지만 조직도도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게 꼭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이 아니라 좌측 우측 뭐 상하 좌우로 이동시켜 보는 것도 저는 무척 중요한 HR 중에 하나다. 결국 저게 되면 HRD로 가요. HRM은 아주 원리 기초적인 거거든요. 근데 HRD는 막 별거 아닌데 뭐 연수원을 만들거나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복지. 근데 사실 회사가 크면 HRD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조직도를 다시 한번 그려보시거나 2명이 있는 것도 해보셔도 좋아요. 제가 볼 때. 제가 맡은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주방 공간의 혁신과 미래입니다. 일단은 좀 제목이 좀 거창하고 미래라는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데, 혁신이라는 부분은 어찌 보면은 뭐 그냥 있는 거 유지 관리도 있겠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개선도 혁신이고 그 더 나아가 작은 하는 형태 성공들이 혁신이고 모여가지고 큰 성공이 이루어진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부서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부서의 이름도 공간혁신팀입니다. 그래서 혁신이는 작은 성공을 한다라는 생각이고, 하다 보면 미래는 분명히 밝을 것이라 생각해서 이런 주제가 좀 정해졌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스스로 BS 디렉터라고 저는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BS 디렉터는 AS의 반대말이고요. 뭐 애프터 서비스 고장나서 고친다가 아니고 미리 들여다보고 미리 반영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을 보고 그걸로 해서 예측을 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디렉터로 활동을 하고, 앞으로도 어떤 그런 종집을 찢을 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좋은 생태계를 만드는 것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점프를 했네. 끊어져. 일단은 중간에 있는 게 좀 한데, 일단 지금 제가 잡은 목차는 4가지입니다. 크게는 주방 혁신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백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푸드테크,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기와 가스, 아까 말씀드렸던 AS보다 BS라는 이름이고, 제가 책을 낸다면 제 제목은 AS보다 BS입니다. 일단 푸드테크는 주방 안에서 쓰일 수 있는 부분 중에서는 조금 홀과도 결부되는데, 협동 로봇, 서빙 로봇, 그리고 이건 제가 만든 특허를 내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인데, 물 정량 계측 또는 디스플레이 될 수 있는 KDS. 인건비 부분은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건비가 아무래도 어떤 이슈가 많이 끊임없이 되고 있을 때 한 명의 인건비를 위한 어떤 테크를 이용한 것이 아닌 0.3인부터 줄여가자. 그러기 위해서 동선을 한번 짜보고 고민을 해보자라는 것이고, 그 0.3 그리고 푸드테크가 감당할 0.2 또 협동로봇이 감당할 0.3이 모이면 결국엔 1인이 빠질 것이고, 그게 비용이면은 언젠가는 또 어떤 혁신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적인 부분이 다시 들어간다면은 여기 말 그대로입니다. 전기가 쌀지 가스가 쌀지, 물론 LPG 뺍니다. LNG.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에너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것도 있지만 비용적인 부분을 그냥 단적으로 한번 절대평가로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또 시설적인 부분입니다. 일단 이거는 주방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누수 아니면은 누수죠. 물 새고, 근데 그 하드웨어는 절대 고칠 수 없는 어떤 2차적인 어떤 송사까지도 휘말리는 거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 악마가 나오기 전에 디테일을 먼저 사전에 체크한다면 그 악마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신이 돼서 우리를 도울 것이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지금 맨 처음에 우측에 상당히 1,2커피 이탈리아 커피 회사이고요. 제가 여기서 10년을 이제 런칭할 때, 대한민국 런칭할 때부터 해서 10년간을 다니다가
자, 다음에 이제 남다른 감자탕으로 넘어가서 그 이정료 의장님과 이만재 대표님의 어떤 좋은 가르침과 혁신에 대한 어떤 그걸 많이 배우고 나왔고, 최근에 8월 달에 지금 그 뒤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디딤에 있는 브랜드들입니다. 직영 및 가맹이고, 타운에 대한 어떤 그 직영 대형 다이닝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연안식당, 뭐 어떤 여러 마포 갈매기 형태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뭐 직영 가맹이 있지만 제 포지션은 총괄입니다. 네. 일단은 조금 매장 하나 예시 도면을 가지고 한번 그냥 이렇게 좀 그려봤습니다. 여기는 기존에 제가 했었던 남다른 감자탕의 매장인데, 실제로도 서빙 로봇을 활용을 하고 있고 어떤 포인트들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는 없는 거는 여기 우측 하단에 있는 로봇, 저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형태는 어떤 제안과 그 KFA 쪽에 통해서 진행을 했었고, 정부 정책으로 해서 하려다가 일단 조금 스톱을 해서, 근데 단 너무 많은 접점으로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마치 해본 것처럼 해서 어떤 제안을 들을 수 있고 소개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일단은 F&B에서 자동화가 적용되는 거, 일단은 협동 로봇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뭐 치킨, 감자튀김, 뭐 맥주, 뭐 피자 여러 형태가 어떤 이 협동 로봇이 다 활용이 되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런 사례들로 좀 점철되고 있습니다. 더 다양한 한식이라고 하거나 중식, 이런 어떤 양식 파트에서 갔을 때는 그 이유가 뒤에 분명히 설명이 되겠지만 어떤 여기서 국한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라바트 치킨, 그 TV에도 나왔었고 예능에도 나왔었던 것도 있고, 뭐 익히 알고 있는 커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기는 뭐 자동 머신 아니면 드립커피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하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한식에서 그 협동 로봇이 적용이 됐을 때 실제로 적용되어 있는 거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KFA 2년 동안 2020년, 2021년 그쪽에 정책 협동 로봇에 대한 것을 참여를 하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굴지에 있는 회사를 협동 로봇 회사 한 10개 회사의 제안과 어떤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외식, 특히나 한식에서는 없습니다. 그 또한 이유가 있는 것이, 일단은 이 제한된 부분을 이건 어디에도 없어. 저희가 그 감자탕이라는 한식 간택기가 있는 그에서 제안을 받았던 부분이 없는 거라서 제 PC에만 있던 거라서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아웃, 그리고 공정 순서도 이제 공정 검토되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지금 밑에 도면을 보시면은 이제 보통 간택기가 있고 옆에 이제 배식대 이제 어떤 서빙 나가는 거, 그리고 왼쪽에는 어떤 작업대 부분들이나 육수 같은 게 올라가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보통 코너에 보시다시피 표시가 되고, 앞에 있는 사람 작업자가 거기서 많이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뒤쪽에는 뭐 다른 형태들이 있고, 또는 어떤 육부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서브 베이스들은 뒤쪽 공간에서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어떤 형태에서 좀 특이점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김밥만 보더라도 보이는 간택기가 들어가 있는 레이아웃에서 차이가 어떤 게 보이십니까, 지금? 간택기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간택기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있는데 뚝배기 그릇이 있는데 그릇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뒤집혀져 있습니다. 물론 후드도 있고 한데 그 코너에 뒤집어져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이유가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협동 로봇은 그 학습에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학습의 마지막 단에서 이제 어떤 툴킷이라고 하죠. 이 손에 대한 것도 학습을 거기서 하고 있지만, 그 반경이나 것들은 결국에는 뒷공정, 그러니까 아까 전단에서 FFB 사례가 있었는데, 뭐 치킨이나 아니면 감자튀김 아니면 커피 이쪽으로 국한됐던 이유하고 한식에서의 차이점은 정확한 거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후공정이 오히려 루틴화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애들은 앞에 공정이 그 뒷공정, 그러니까 뭐 그라인더 아니면 뭐 디스펜서, 물, 아니면 탬핑 후 그 어떤 포토필터에서 버리는 작업까지도 루틴화 될 수 있는 작업입니다. 로봇이 돌면서 그 반경 안에서, 치킨도 그렇습니다. 어떤 간단한 장치만 한번 당기거나 스위치, 여기 보시면은 옆에 우측의 사례에서 세팅된 그리고 조리된 그릇에서 밑에 보면 조작 버튼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릇을 잡는 로봇이 잡을 수는 있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안 된다면 버튼으로 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옆에 또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로봇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좌측에 육수 공급 장치, 우측에 파나 토핑 같은 장치가 디스펜서로 만들어져야지만이 협동 로봇은 그 최소한 0.5 역할을 해낸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사람은 빠져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한식에서 협동 로봇이라는 부분이 큰 실효성이 없는 이유이고요. 더불어서 조금 아직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상에서는 로봇이 장치가 외식에서가 아니고 산업 물품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좀 많이 완화됐는데 예전에 펜스를 쳤습니다. 주변에 펜스를 쳐가지고 사람이 부딪혔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안전을 위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지금 완화됐는데 그 또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5분 만에 어떤 무엇이 물건이 디핑해서 나가는 과정에서 사람이 지나가다가 동선이 좁아서 그 터치가 되면은 자동으로 그러니까 현행 법상 그 로봇은 멈추게 돼 있고 물건을 아무리 들고 있어도 그렇기 위해서는 그 속도가 상당히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제한을 하는 거죠. 빨리 가지 못하게. 그 이유는 물건에 대한 어떤 그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고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협동 로봇은 제한이 되게 됩니다. 일단은 한식에 대해서 있는 공정을 한번 이걸 리허설을 해봤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은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사람의 작업이고요. 주황색으로 보이는 게 로봇의 작업입니다. 일단은 뭐 보이시겠지만 그릇이 작지만 순서대로 해가지고 공정을 일단 봤을 때 간단한 툴킷으로 잡고 하고 하는 거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음 공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모든 디스펜스나 아니면 토핑 육수들이 자동화되지 않으면은 이 작업 자체가 되는 것이 없고요. 여기서 개선점에서는 뭐 화구, 불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해줄 수밖에 없는 5번에 있는 작업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라이터 우리가 당기는 이 작업조차도 그 로봇은 할 수가 없는 거고 물론 간택기에서 밸브를 열고 그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걸 잡은 다음에 뚝배기 그릇을 찢게 집듯이 옆에 지정 좌표를 옮겨 놓고 난 다음에 이 만약에 들깨라 아니면 이런 것들을 주는 디스펜서가 없다면은 그 협동 로봇은 팔팔 끓고 있는 거기에 뚝배기에서 자기 손을 또 바꾼 다음에 들깨를 숟가락을 잡아서 집어 넣고는 그제서야 사람에게 인계가 될 겁니다. 이미 다 식었겠죠. 이런 어떤 그 다음 단에 있는 어떤 것이 루틴화, 표준화 되지 않으면은 협동 로봇은 가져갈 숙제는 외식, 한식, 특히 한식. 오히려 중화 쪽은 오히려 또 가능할 수 있는데 중화 쪽은 이제 웍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가져갈 수는 있지만 그것도 비용 대비해서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어차피 요즘 오늘 많이 다 있으니까. 근데 한식에서 풀어내가야 되거든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이 내용을 보고 이해를 좀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좀 검토돼야 되는 공정들입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 간택기가 뒤집혀 있다고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위에는 바로 후드가 있는 부분입니다. 열에 대한 어떤 내구성에 대한 것은 고려는 전혀 1도 없고요. 이 외에 저희가 작업 동선 위에다가 매다는 경우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드 밑에가 아니고 통로죠. 중간 통로에다 매달았는데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지나가면서 부딪히기만 하더라도 걔는 무조건 멈춰버립니다. 안전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디스펜서를 떠나서 얘는 이격거리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고 있고 중앙 통로에 있는 어떤 형태는 거의 가져가지 못하는 형태인데 소형 매장이나 딜리버리에서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탕이고 전골이 있고 찜이라는 어떤 한식이 메뉴가 있다면은 탕만 집중하다면 얘는 퍼포먼스로 충분히 된다라는 걸 왜냐면 저희 교육장 하면서 설계를 같이 한번 몇 개 사회에서 했었는데 퍼포먼스 앞에 유리가 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왜냐면 여기 다음 서브로 되는 여기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받쳐만 준다면은 사람이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더불어서 지금 동영상이 있었는데 여기 밑에 간택기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 중앙에 이게 이제 자동으로 점화를 해주는 방식인데 버튼을 누르면은 그러니까 로봇팔로 버튼을 중앙에서 누르면은 불이 스파크가 튀면서 바로 밸브를 열면은 되게끔 하는 장치에 간택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개선해가지고 할 수 있지만 협동 로봇 자체의 비용 외에 루틴 할 수 있는 어떤 공정들을 다 바꿔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저희도 매장에서 서빙 로봇이나 이런 걸 적용을 해봤을 때는 인간하고 로봇이 싸우면 인간이 꼭 이기더라고요. 아직은. 왜냐면 그들은 불편함은 있지만 그러니까 얘는 뭐 피로도도 없이 뭐 연차 수당도 없이 주유비도 안 내고 잘 하는데 인간들은 거기에 대해서 용납을 못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 얘는 딜리버리 하는 포장 라이드에 그 물건을 나르고 있는 역할만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로봇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 이거는 이제 주방에서 제가 만들었던 어떤 특허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떤 감자탕이었었기 때문에 물에 대한 어떤 정량이 시켜주는 것이, 물론 정수된 물이 들어가는 것이
그 레시피 준서이고 이제 글로벌로 나갔을 때 어떤 표준화에 대한 모태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했던 부분인데 전 조그만 아날로그 저울이 있습니다. 물론 눌러주는 편차도 많고 하는데 그걸 하는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하고 나서 물건을 치워버리면 되고 또 불편함이 없는데 이 작업하는 약 한 30초에서 1분 사이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물을 이 계기를 이제 만들었던 게 펌프를 통해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해서 지금 만들었는데 주유소 생각해가지고 왜 물이 그냥 이 호스로 받고 있지 워터릴로 받고 있지 이 생각을 그냥 꽂아놓고 그냥 버튼만 하나 누르고 내가 그 사이에 다른 걸 잠깐 하면은 물이 자연스럽게 그 육수통에 뭐 몇십 리터든 받아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 또한 공정이 루틴화 어떤 표준화 된다 하면은 이게 점점 하나씩 쌓이고 한다면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 개발을 하게 되었고 시제품이 만들어져서 물론 회사에서 전폭적으로 일단은 어떤 특허까지도 본인이 하게끔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잘 된 케이스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제 KDS라고 하는 이제 키친 이제 디스플레이 시스템입니다. 이제 포스와 연동되는 건데 이것 또한 적용을 했고 많이들 지금 하고 계십니다. 뭐 뒤에 나중에 출처에 대해서도 밝혔지만 이제 스마트 캐스트입니다. 적용을 했을 때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뭐 키오스크나 앱이나 포스에서 통해 가지고 빌지가 없어지는 형태 그리고 배식대와 안쪽 바깥에서 하는 건 있지만 저는 여기서 다른 방점을 하나 봤습니다. 빌지가 없어지는 어떤 친환경이라는 방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뭐 업체가 지금 오는데 제 불편함이었고 불만을 끊임없이 제기를 했지만 개선은 좀 안 됐던 부분으로 하고 여기 있던 이사님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제가 여기 강연을 나가는데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예, 하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위에 보이던 것처럼 어떤 메뉴별 쿠킹 타임입니다. 그냥 쿠킹 타임이라는 게 주문이 들어가지고 KDS를 찍고 난 다음에 그 타임에 나가는 거 만약에 7분을 세팅해놓고 했는데 특정 시간 아니면 피크 타임에 그러면 누가 문제인지가 나옵니다. 딜리버리가 잘못됐는지 주방 이모님이 끊임없이 못 뽑아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쿠킹 타임이 나오고 어느 시간대 왜 그러냐면 라이더 이제 배달이라면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한다면은 우리끼리 내부적인 빅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쿠킹 타임이 여기는 평균으로만 잡아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평균 타임으로 했을 때 뭐 어느 순간이 뭐 100분, 200분 이래 돼 있는데 탕 하나에 그렇게 잡혀 있는 데이터도 있는 건데 만약에 쿠킹 타임에 대한 프로그램이 좀 더 개선돼서 한다면은 가장 좋은 건 SV입니다. 슈퍼바이징이 너무 명확하게 되는 거고 누가 잘못했고 어느 시간에 숙련도가 그리고 어떤 데이터화 되어가지고 교육에 대한 부분까지 백단으로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KDS라는 부분을 배달을 포함해가지고 내용을 좀 적었고요. 뭐 단순하게 이제 뭐 여기 제한되는 거는 빌지가 없어지는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될 건 아닌 것 같다 생각해서 근데 스마트 캐스트에서 이 프로그래머하고 통화를 했을 때도 이 형태는 개선을 아직 못 잡았다고는 들었고 충분히 근데 있어야 될 거고 있으면은 많은 그 운영단에서 본사 차원에서라도 굉장히 어떤 메리트 있는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서빙 로봇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VD 컴퍼니 그리고 LG 클로이 그리고 우한형제들 쪽을 다 접근하고 매장에서는 일단 VD 컴퍼니와 우한형제들 각각을 다 써봤는 상황인데 거기서 제공되어 있는 레이아웃 그러니까 홀에서 나가는 레이아웃 부분을 여기다 한 장으로 일단 모아놔봤습니다. 일단은 가장 배치에서 좋은 로봇에서 좋은 배치는 손님들이 주는 자석수를 확보하는 배치하고 상반됐습니다. 수평의 배치에서 가면은 바로 옆에서 서빙 로봇이 나가서 가장 좋은데 그렇게 한다면 인석수가 안 나옵니다. 교차 배열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교차 배열이 가려면 뒤에 무슨 의자에 코트라도 걸든지 하면은 이 로봇은 물론 예전에 마커 방식에서 지금 많이 개선됐지만 실질적으로 그 의자 다리 하나에서도 바닥 센서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켜주세요라고 하는 멘트를 남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요즘에 많이 개선되지 않으면 최소 80cm 정도의 이격거리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거리는 다리 하나에서도 그걸 장애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가장 서빙 로봇을 쓰시는데 많은 어떤 분들이 많은 곳에 8대까지 쓰는 경우도 있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근데 가장 방점을 찍어가지고 서빙 로봇을 도입할 때 고민해야 되는 거라 저거 강력 추천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여기서 이제 템포러리 도킹 시스템의 임시 주차 기능이란 겁니다. 최소 복수로 움직여야 됩니다. 왜냐면은 앞단에 가서 움직였다가 바로 한 대가 옆에서 빠져있다가 그 자기끼리 통신을 하기 때문에 바로 돌면서 딜리버리가 됐든 아니면 배달에 대한 어떤 포장재를 전달하고 오든 계속 크루즈로 가서 돌아가야지만이 한 대 가지고 보통 비용이니까 뭐 3년 약정해가지고 한 60이면은 부담된다 해서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2대가 무조건, 아니 그 이상이 되는 게 인건비 아까 말씀드렸던 0.3 그 이상도 역할을 해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잡아봤습니다. 제가 인건비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주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저는 믿는 게 이제 모듈화되고 그게 표준화돼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한식도 충분히 표준화가 될 수 있는 거고 돼야 되는 건데 그 표준화에 하는 거는 보통 제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유튜버들 있는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 나열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정보는 나열되면 그건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뭉쳐있고 구분되고 범주로 해서 묶지 않는 이상은 펼쳐져 있는 아무리 좋은 옥석 금은 보아도 그건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인건비라는 방점에서 생각을 해서 특히나 한식에서 본다면은 삼각형의 형태가 나와야지만이 0.3인이라도 줄 수 있는 동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세척 라인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빠지는 거고요. 이쪽에서 이제 뒤쪽에 세척 라인은 단독으로 가야 되는 성격이 있는 거고 나머지 이제 전처리에 대한 부분 뒤로 있는 건데 실제로 제석 라인도 뒤에 45박스를 전처리된 거 보관하고 준비하는 데로 한 구역을 묶어주고요. 성격을 묶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삼각형으로 보이는 것이 배식 라인으로 해서 그 사람이 약 0.5그룹만 옆으로 간다면은 그리고 거기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이렇습니다. 많은 어떤 유튜브 유명한 어떤 뭐 조회수 있는 부분을 보면은 뭐 동선거리는 뭐 최소 1m 이상 1.2m 돼야 됩니다. 뭐 1900, 2400, 3600 돼야 됩니다라고 거기서 무조건 따르세요 이라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냉장고 문이 열리고 하는 정도 한다면 75cm 어찌 보면 이런 붙어가지고 너무 힘든데 내 엉덩이 부딪히는 거 아니야? 물론 부딪힐 수는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끼리는. 하지만 이 사람이 지금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그리고 소형에서 혼자서 또는 부부 창업으로 한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더 작아도 됩니다. 더 작아도 뭐 65cm 그러니까 조금 그건 좀 오버하긴 한데 한 70cm 되더라도 혼자서 홀가 그냥 물론 서브가 되는 거 바깥의 동선에서 일직선으로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시야가 확보해야 된다는 거는 그거 입구 엔트러스가 들어오는 게 확보가 돼야 되는 게 전제가 있지만 이 배식대에서 한 명이 삼각형 체제로 해가지고 돌고 옆에서 하면은 탕, 전골, 찜, 기타 어떤 부재, 사이드 메뉴까지도 튀김까지도 다 가능한 동선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적용했고 그렇게 적용했을 때 1매출 한 700만 원까지는 물론 이 부분의 성량은 거의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되겠죠. 예. 하지만 한 700까지 찍은 거는 봤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여기서 지금 뭐 앞단으로 조금 나왔습니다. 주방만 아닌 게 서빙 로봇을 아까 왜 설명을 했냐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까 템포러리 도킹 시스템이라는 형태가 있는 것이 한 대가 이제 앞에 그 배식대 앞에 있다가 이렇게 끊임없이 돌아줘야 되는 순환 시스템이 돼야지만인데 한 대만 있으면은 당장 이제 이 한 대가 이제 서빙을 나갔습니다.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는 나가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나간 자체가 전기세가 아까운 행위입니다. 그냥. 근데 여기서 복수로 움직인 다음에 이 또한 어떤 역할을 하는 형태이고 여기에서 KDS 시스템이 더불어서 같이 붙는다면은 바깥에서는 어떤 그 피로도도 줄긴 하지만 어떤 딜리버리가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이제 이건 있습니다. KDS가 들어가면은 보통 보면은 주방 안에 메인 헤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배식대 앞에 메인 헤드가 들어가야지만이 KDS는 실질적인 실효성을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좀 다 왔습니다. 일단은 아까 했던 거 전기하고 가스인데 이거는 이제 그냥 저희가 이제 자료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전에 있던 직장에서는 주방 안에 감택기 외에는 모든 것을 가스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은 가장 나아지는 거는 제가 어쨌든 공간에 대한 부분을 형성하는 것까지부터 시작해서 다 하기 때문에 일단 온도, 에어컨, 후드, 성능 이런 어떤 제반적인 어떤 환경 자체가 개선이 됩니다. 전기세 떠나서 가스세 떠나서 왜냐면 그렇지 않았더라도 설거지만 하더라도 덥긴 한데 가스까지 있으면 더욱더 덥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전기라는 부분은 충분히 매력적인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더불어서 이제 요금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1일, 1월, 개월 이제 연으로 해서 봤는데 이제 뭐 그냥 기준치를 뭐 하루에 보통 통상 한 10kg짜리 이제 계약 전력을 가져가는 게 일반적으로 있으니까 한 11kg 썼다 하고 한 8시간 쓰면은 그냥 산술적으로 했습니다. 대수에 대한 거 이런 건 말고 했을 때 뭐 계약 전력 킬로와트당 금액으로 해가 나눠봤을 때 일단 LPG는 좀 뭐 고른다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LNG 도시가스보다 한 52% 정도는 어차피 하고 밑에 보시면 에너지 비교가 이제 요금으로 했을 때 차익이
크고 이게 1년을 했을 때 이 정도 차이. 실제 LPG 있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가고요. 1년으로 했을 때 이제 LNG에서도 어찌 보면은 뭐 작을 따면 작고 클 따면 클 수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은 시설적인 부분에서 초기 투자비가 어쨌든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LPG는 보통 서비스를 받으시지만 LNG도 결국에는 인허가에다 부원까지 하고 용량이 늘어날 경우 등급이 늘어날 경우에는 못해도 3,400원 들어갑니다. 평소 어차피 상관없이. 그렇다면은 가스도 정기 증설이 물론 지하나 어떤 형태가 있어주면 참 좋겠지만 보통 킬로와트당 한전 불입금이 보통 9만에서 11만 원, 그러니까 지중 그 정도 된다가 간선비가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든다 하면은 뭐 좀 늘어나긴 합니다. 보통 한 5에서 700까지도 가는 상황인데 그 돈이 1년, 2년 우리가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싸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거는 단순하게 11kg라는 대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40kg대, 50kg대를 했다 하면은 그렇다면 그 금액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다 벌어질 것이고 1개월에 맨 처음 초기 투자비에 한 5, 600에서 700만 원은 3개월에서 4개월 내에 일단은 세이브가 되는 돈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스보다는 전기의 메리트가 나을 것이고 장비는 물론 절대적으로 가스가 더 제품이 더 싸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 계신 그리고 환경 그리고 실질적으로 에어컨이 거의 24시간 1년에 중에 혹한기 말고는 주방은 상시로 돌아가는 낭이라면은 어떤 그 에어컨에 대한 효율과 가스, 전기세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한다면은 훨씬 더 효율적인 부분이고 효과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제가 늘 쓰고 있는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건 실질적으로 기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방을 만들 때 가장 문제가 되고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일어났을 때 정말로 어쩔 수 없다고 하고 늘 소송까지도 가는 게 이제 누수입니다. 누수일 때 이런 부분은 이제 여기서 이 공법으로 만약에 바닥을 한다면 트렌치 말고요. 트렌치는 지금 넣지는 않았는데 이 공법으로 한다 하면은 누수송하고는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발생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보통 가정집에 이제 그 분배기 아실 겁니다. 그 형태를 이제 배치를 해놓고 급수 온수 수전, 우리 싱크대별로 뭐 세정대든 있는 거기에 뭐 들어가는 것들 다 1대1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분배기는 상당히 커지겠죠. 밑에 바닥에 보이시는 것처럼 온수는 그 이중간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저 장점으로 보신다면 바닥에 매립되어 있지만 물론 한 손으로 갔을 경우에는 뭐 누수되는 일은 절대 없고 누수가 설령되더라도 마치 전기선 바꾸듯이 수도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닥 속에서 저기서 10m가 있지만 바닥 배관을 수도관을 빼내고 다시 심어서 하면 됩니다. 또 하나 가장 좋은 점은 야간이다 해야 돼. 보통 문제가 생기면은 특히 명절에 있을 때 수도를 잠가야 됩니다. 계량기를 영업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오기 전까지 영업 기회를 못 합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거는 분배기 하나만 밸브만 잠가주면은 그 싱크대만 안 쓰고 그냥 계속 영업하시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불편한 게 좀 없어질 때까지는 한번 진짜 한 달 동안이라도 쓸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1대1로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 유량 변화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쉽게 대용량이나 아니면 있는 것을 땡겨서 썼을 때 특히는 온수는 확 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들어오는 원수에 대한 급수는 동일하더라도 1대1로 분배해서 갔기 때문에 일단 유량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급격하면서 발생하는 그 워터해머라고 하죠. 드드드득 하면 이렇게 드르륵 끓는 물이 지나가면서 물 간격 때문에 공기층이 긁는 소리 있습니다. 보통 우리 군대 있을 때 많이 들었었던 소리인데 그런 부분들도 없어지고 더불어서 시설에 대한 부분은 있는 것보다 1대1로 하니까 최소한 3배 이상은 배관도 많이 들어가고 거의 바닥을 주방을 하나 하고 나면 방수를 했는데 알록달록하게 바닥이 그냥 무지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덮기 전에 보면은. 하지만 하자가 일어날 때 어떤 그 보수 비용이 거의 뭐 없다라고 하더라도 간단하게 할 수 있고 그걸로 대한 어떤 영업적인 피해는 이게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트렌치 부분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어떤 하는 구조가 많이 있고 하니 여기서 거론하진 않은데 물이 터지는 경우 있습니다. 이 물을 터지는 경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되는 곳이 있지만 물이 터졌을 때 누수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물세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디딤에 있는데 조금 오래된 노후된 매장은 누수가 있는데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그 발생한 돈이 실제 사례에서 한 달에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누설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1년 하고 넘었을 때 억 단위가 그냥 손실이 되고 억이도 1억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7천에서 한 1억이 수도세로 도망가 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예, 평수가 대형이다 보니까.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한 번만 더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AS상은 없지 않을까. 근데 내가 좀 더 꼼꼼하고 내가 조금 더 나아가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아까 로봇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주방이라고 하고 반찬대 아니면 홀이라고 하는 부분 했을 때
만약에 협동 로봇도 그래도 퍼포먼스로 잘 만든다고 하지만 인건비가 0.3인이 아니고 만약 협동 로봇이 0.4, 서빙 로봇이 0.2, 또 KDS가 0.1하면 한 명인데 거기가 부부 창업에서 어떻게 한다면은 홀로 본데 거기다 테이블에 이제 만약 테이블 오더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더 획기적으로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충분히 돈을 벌면서 매장 운영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마음으로 일단은 그 주방에 이제 이게 주방만이 아니고 홀과 연결되는 매출과 결부되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푸드테크와 어떤 이런 시설적인 부분으로 해서 좀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